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지루함이 인간과는 떼어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지루해하지 않는 인간은 없으며 삶 자체가 지루함과 벌이는 싸움인 듯한 인상마저 든다. 성경은 원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숙명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고뇌로 가득한 자신의 삶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석을 찾으려 했다. 인간은 이미 죄를 범했기에 땀 흘려 노동해야만 하고 여성은 힘들여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식이다. 이런 숙명에 인간은 지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항목을 더해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루함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이 명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신이 명령했든 아니든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분명 지루함은 인간과 떼어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루함은 존재하므로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루함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을까? 지루함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질문에 감히 도전하려 한다. 원숭이와 유인원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크지 않은 집단을 이루며 일정한 범위에서 이동하며 살아왔다. 아무리 쾌적한 장소라고 해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황폐해진다. 먹을거리는 고갈되고 배설물로 더럽혀진다. 그러나 빈번하게 이동하면 환경의 과도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오염된 환경은 금세 원래대로 회복되므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유목생활이라고 한다. 유목생활은 고차원의 이동 능력을 발달시켜온 동물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략이었다. 그렇게 유목생활의 전통은 인류에게도 계승되었다. 인류는 긴 세월에 걸쳐 유목생활을 영위해왔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대규모 사회를 구성하지도 않으며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키지 않은 채 수백만 년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활 양식이 크게 변했다. 인류가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약 1만 년 전의 일이다. 인류는 약 1만 년 전에 중위도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1만 년이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가령 한 세대를 20년이라고 하면 1만 년 전은 500세대 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부모를 500명 정도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1만 년 전에 도달한다. 이족 보행을 하는 초기 인류는 늦어도 400만 년 전에는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1만 년이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400만 년 중 1만 년은 4m 중에 1cm에 해당한다. 즉 인류사의 시점에서 보면 인류가 유목생활을 포기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인류 열도의 한정에 보면 일본 열도의 한정에 보면 조몬시대 이전에 후석기 시대의 열도에 살던 사람들이 산기슭, 하천, 호수와 해안가를 따라 10에서 20km의 범위를 생활 영역으로 삼아 유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토우치 기법으로 만들어진 석기가 긴키뿐만 아니라 세토우치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니카타현과
야마가타 현에서도 발견되거나 생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흑요석 석기가 산지에서 200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유적에서도 발견되곤 하기 때문에 그들이 꽤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몬 시대는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일본 열도에서도 약 1만 년 전까지는 유목 생활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인간이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인간은 본래 머물며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기반을 아직 갖추지 못한 발전하고 있는 도중에 뒤처진 인간들이 정착할 수 없어서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한 장소에 머물러 살아갈 수 없다니, 다른 장소로 옮겨 다녀야 한다니, 머무르는 데 익숙한 정착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유목 생활자는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싶어도 여건상 정착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유목 생활자들은 정말로 될 수 있는 대로 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바랐을까? 정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농업과 같은 식량 생산 기술이다. 그렇다면 유목 생활자는 밭을 일구는 식의 시간을 들여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며 생활했던 것일까? 잠깐 생각해보자. 인류는 긴 유목 생활의 전통 속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해왔다. 그런 인류가 언젠가는 정착해서 살고 말 거야 라고 줄곧 바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인류는 몇 백만 년이나 불편한 생활을 견뎌왔다고만 생각해야 할까? 오히려 인류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과 행동 양식은 유목 생활에 적합했으며 그렇기에 몇 백만 년 동안 유목 생활을 지속해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현재 인류는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착 중심주의라고 할 법한 시각으로 인류사를 조망하며 유목 생활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고 정착하고 거주하는 삶이야말로 인간 본래의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정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역사가 되는 셈이다. 즉 인류사는 어떻게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라는 시점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과연 정착할 만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장 정착하는 존재였을까? 예를 들어 정착민들이 유목생활로 돌아가기란 무척 곤란하다. 이미 1만 년의 정착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정착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정착 생활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1만 년은커녕 수백만 년이나 계속해온 유목 생활을 단번에 그만두고 간단히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미 확립된 생활 양식이 있는데도 기꺼이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식으로는 생각하기 힘들다. 익숙한 생활 양식을 포기하는 일은 무척이나 힘겹고 고생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착 생활을 바라고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착의 삶을 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사에서는 식량 생산의 시작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정착의 시작이 불러온 충격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정착하는데 식량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실제로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여러 민족이나 아이누 지역의 민족들은 정착 생활을 해왔지만 농경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주로 어로 활동을 통해 정착 생활을 영위했다. 식량 생산을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들의 생활 양식은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일본의 조몬 문화가 식량 생산 기술이 없었던 정착 생활자에 의해 성장했다는 점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식량 생산은 정착 생활자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농업 기술을 획득했기 때문에 정착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정착하면서 그 기술을 획득했다. 따라서 유목 생활자는 식량 생산이 불가능했기에 정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견해는 정착 중심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식량 생산을 정착 생활의 전제로 보는 시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면 바로 무너져버리는 설득력 없는 편견이다. 유목 생활자는 자연에서 채집해서 식량을 확보한다. 물론 자연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식량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생활 터전을 옮긴다. 흔한 오해이지만 유목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바람을 맞으며 끊임없이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니다. 매일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유목민에 대한 연구에서도 겨우 수백 미터를 이동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와 임산부 등을 예로 들어 유목 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목 생활을 한다면 식량의 괴로움을 겪는 일은 없다. 오히려 정착 생활을 하면 식량으로 인해 곤란해진다. 인간은 이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모조리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 생활자는 어떤 수단으로든 식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장이다.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도 굶주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촉구되기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온 인간이 익숙했던 생활 양식을 버리면서까지 일부러 기후 등의 외부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식량 생산이라는 실험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었을까? 작물을 길러 수확하기까지는 무척 긴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섬세한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 기술을 습득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몸에 익숙한 유목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착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힘들게 식량 생산 기술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정착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조차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왜 1만 년 전에 중위도 지역에서 정착이 시작되었을까? 고고학은 이 시기에 유럽, 서아시아, 일본 등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서 보조를 맞추듯 정착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니시다 마시키에 의하면 그 배경에는 빙하기부터 후빙기에 걸쳐 일어난 기상 변동과 이에 따른 동식물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인류가 원래부터 살고 있던 열대 환경을 떠나 중위도 지역으로 진출했던 것은 약 50만 년 전으로 보인다. 중위도 지대는 당시 한랭 기후였기 때문에 초원이나 듬성듬성한 숲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확 트인 환경에서 시야가 넓어진 인류는 사냥 기술을 발달시켰고 주로 창을 사용해 말과 소, 술록, 코뿔소, 매머드, 동굴곰 같은 유제류를 사냥해서 생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난 약 1만 년 전 온난화가 진행되어 중위도 지역이 산림화되면서 이런 생활 전략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온대 산림이 확대되면서 그때까지 사냥했던 덩치 큰 동물의 수가 감소했다. 또한 빽빽한 산림에서는 100m 앞의 짐승을 찾아내기도 힘들었다. 빙하기의 짐승들과 비교하면 숲에 사는 짐승은 붉은 사슴, 멧돼지처럼 몸집이 작아서 그때까지는 효과가 있던 무기인 창도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포획해도 고기의 양이 적었다.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 산림 환경이 확대됨으로써 구석기 시대 때 짐승의 수렵에 중점을 둔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틀림없다. 수렵이 힘들어지면서 식물성 식재료나 어류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대 산림 환경에서는 열대 산림과는 달리 식물성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 양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어류 자원에 의존하려고 해도 겨울에는 물가나 바다에서 활동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하려면 저장이 필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저장은 이동을 방해한다. 저장이라는 필요에 의해 인류가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다. 정착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착화의 과정에서도 어업도구의 출현과 함께 한다는 점, 물가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같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새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두려 한다.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기후변동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익숙했던 유목 생활을 포기하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정착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이다. 정착화의 과정은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부과했다. 그때까지 인류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과 행동 양식은 모두 유목 생활에 맞춰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착화는 인간의 능력과 행동 양식 전체를 새롭게 재편성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 증거로 정착이 시작된 이래로 1만 년 동안에 그 전까지의 수백만 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만큼 많이 일어났다. 농경과 목축의 출현, 인구의 급속한 증가, 국가와 문명의 발생,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까지 매우 단기간에 일어났다. 이것이 니시다 마사키가 정착화를 인류에게 혁명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정착혁명이라고 제창한 이유다. 그렇다면 혁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인류는 어떤 변화를 강요당한 것일까? 또한 어떤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어서 정착혁명이 초래한 크나큰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생활을 하면 쓰레기가 생기며 생명체가 살아가다 보면 배설물이 나온다. 따라서 정착 생활자는 정기적인 청소,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설치를 통해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청소해야 하는 것도,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려야 하는 것도,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정착혁명의 시점에서 보면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유목생활자는 쓰레기와 배설물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캠프를 이동함으로써 모든 환경 오염을 없던 곳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목생활자에게는 휙 버리는 일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수백만 년이나 유목생활을 해온 인류에게 청소하거나 쓰레기장을 만든다거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배변하는 등의 행동을 몸에 익히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먼저 쓰레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금 대부분의 문명국이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시민에게 분리수거를 교육한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쓰레기는 의식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쓰레기다. 쓰레기의 분리란 그렇게 의식의 저편으로 던져버린 것을 다시 의식화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유목생활을 할 때는 그런 과제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 먹었으면 음식 찌꺼기를 던져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정착혁명을 시작한 인류는 새로운 습관의 획득을 강요받았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습관을 창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조개더미 같은 쓰레기장을 정하고 그곳에만 쓰레기를 버리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점은 그때의 어려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나 청소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다. 다음으로 화장실 혁명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육아 중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아기에게 대소변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기저귀를 찬 유아라도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제잘거리고 웃는다. 어리광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써서 어른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아이들은 생물로서 매우 고도의 행동 양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기들은 화장실에서 혼자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주위에서 끈기 있게 지도해야 겨우 습득할 수 있다. 요즘은 천 기저귀에서 종이 기저귀로 바뀌면서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는 습관이 인간에게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배설하는 기술을 습득하기가 힘든 것이다. 화장실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문화는 수없이 존재한다. 무릇 배설 행위를 참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 청소와 쓰레기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고찰은 정착혁명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인류는 엄청난 고생을 하여 쓰레기와 배설에 대한 에토스, 즉 관습을 획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정착혁명이 인류가 예전에 한 번만 체험했던 혁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히 인류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정착혁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을 하는 개개의 인간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정착혁명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청소해서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려야 한다. 정착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힘들게 이런 혁명을 이뤄내고 있다. 정착혁명은 인류사의 사건인 동시에 정착민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이다. 정착혁명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착화가 일으킨 현상을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에 의해 인간은 지루함을 피할 필요성에 쫓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슨 의미일까? 유목생활에서는 이동할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서식지에서 오감을 갈고 닦아 주위를 탐색한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물은 어디에 있을까? 위험한 짐승은 없을까? 땔감은 어디에서 구하면 좋을까? 강을 건너기 좋은 곳은 어딜까? 잠자리는 어디에 마련할까?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사람이 가진 우수한 탐색 능력은 활성화되어 충분히 작동한다. 신선한 감각에 의해 모인 정보는 대뇌의 무수한 신경세포 사이를 격렬하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정착자가 되어 항상 변하지 않는 풍경을 경험하다 보면 감각을 발휘하는 힘을 서서히 잃는다. 정착하면 인간은 뛰어난 탐색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정착자는 쓸데없어진 탐색 능력을 집중시켜 대뇌에 적당한 부담을 줄 만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착 이후에 인류가 왜 그렇게 고도의 공예 기술과 정치, 경제, 체계, 종교 체계와 예능 등을 발전시켰는지 납득할 만하다. 인간은 남아도는 심리 능력을 흡수할 만한 다양한 장치와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조몬인은 토기를 매우 복잡하게 장식했다.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토기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 장식은 불필요하다. 그 밖에도 조몬 시대의 정착자들은 장신구와 토우, 오칠한 토기와 목기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남겼다. 이는 석기나 석기를 제작한 흔적인 도루 파편, 불에 달구어 사용한 돌처럼 생활에 필요하고 지극히 실용적인 유물이 많은 구석기 시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정착민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그 속에서 이동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루함을 피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정착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인 동시에 그 이후 인류사를 다르게 전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른바 문명이 발생한 것이다. 인류의 DNA는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췄다. 유목생활은 사람에게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하지만 정보 처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목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유목생활자 모두 항상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목생활자라고 해도 매일 거처를 이동할 리는 없으므로 우수한 탐색 능력을 써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렇지만 탐색 능력이 고갈되는 상황이 오면 언제나 이동할 수 있었다. 서식처의 사정으로 당장 이동할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실컷 발휘할 만한 기회를 찾아 떠났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부담을 준다. 이사 직후의 피곤함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디에서 장을 봐야 할까? 어떤 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면 좋을까? 주위엔 어떤 곳이 있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 이웃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이렇듯 셀 수 없이 많은 과제가 기다린다. 유목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재빨리 입수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일상적으로 찾아온다. 니시다 마사키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을 것이다. 정보와 자원은 해가 떠 있는 낮에 입수할 수 있으므로 일몰 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제한된다. 이동하고 새로운 거처의 위치를 정한 뒤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과제를 소화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유목생활의 어려움이라고 인식되었지만 유목민의 시각에서 정착생활을 바라보면 이러한 논리를 뒤집을 수 있다. 즉, 유목생활이 가져다 준 부담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에 좋은 것이었다.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강한 충만감을 느낀다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정착 생활에서는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매일,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눈앞에는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그러면 유목 생활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었던 능력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일을 할 방법이 없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다름 아닌 지루함이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지루함을 달래줄 필요가 일상적인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물론 유목민이 지루함을 몰랐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착 생활로 인해 지루함은 인간의 삶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대상이 되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모두 단 하나, 즉 방에서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착 이후에 인간이 지닌 불행이다. 그러나 파스칼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인간이 방 안에서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루함의 해결책으로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파스칼의 논리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목생활 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마지막에 희망이 남았다고 한다. 이 책은 다름 아닌 그 희망을 탐구하려는 시도이다.